민석과 지수의 일상은 마치 잘 가꿔진 정원처럼 평화로웠다. 그들에게 행복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당연하게 주어지는 신선한 공기 같은 것이었다. 거실로 들어서는 민석의 다리에 매달리며 아빠. 6살 서아가 소리쳤다. 민석은 웃으며 딸을 번쩍 들어올려 비행기를 태웠다.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국자를 들고 나오던 지수가 그 광경을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서아 아빠 피곤하시잖아. 내려와서 손 씻어야지. 준우 오빠도 나오라고 하고. 지수는 남편의 가방을 받아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주물렀다. 민석은 지수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치며 고마움을 전했다. 오늘 회사에서 좀 힘들었는데 당신 보니까 싹 가시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곁을 지켜준 아내였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늘 맑았고 그 안에는 가족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가득했다. 지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고 민석은 가장 든든한 가장이었다. 이때까지도 우리 가정에 거센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12년 차. 지수는 민석에게 세상의 전부였고 10살 배기 아들과 8살 딸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완벽한 엄마였다. 하지만 한 달 전부터 그녀의 완벽한 생활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변화의 시작은 사소하지만 분명했다. 어느 날 저녁 평온한 식사 도중 지수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확인한 지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숟가락을 떨어뜨린 채 사색이 되어 베란다로 달려갔고 잠긴 문 너머로 누군가에게 애원하는 듯한 낮은 목소리를 뱉어냈다. 돌아온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결하던 그녀가 샤워를 할 때조차 휴대폰을 방수팩에 넣어들고 들어가는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한 번은 그녀가 잠든 사이 알림이 울려 화면을 보려 하자 지수는 깜짝 놀라 깨어나 민석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다. 사생활이야 라고 외치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처음 보는 두려움이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가계부 사이에서 발견된 은행 인출 전표였다. 지난 2주간 50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도합 1,5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있었다. 도박인가? 아니면 정말 외도인가? 민석은 밀려오는 의심을 삼키려 애썼다. 하지만 매일 밤 늦게 귀가하는 그녀의 옷가지에 묻은 낯선 흙먼지,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주위를 살피며 불안에 떠는 태도는 명백한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지수의 눈동자를 공포로 채우고 있는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해야만 한다고. 그것이 설령 지옥의 문을 여는 일이라 할지라도. 민석은 회사에 긴급 연차를 내고 지수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녀의 동선은 예상과 달리 낡은 상가 골목, 인적이 드문 외곽의 폐쇄적인 지하 카페. 그녀의 행색은 초조했고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극도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사흘째 되던 날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다. 지수는 시내 외곽의 한 퇴락한 모텔로 들어갔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 기분 나쁜 네온 사인을 깜빡이고 있었다. 민석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손가락 끝이 감각을 잃을 정도로 떨려왔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지수가 들어간 302호 복도로 향했다.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낡은 복도 끝 방에서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아주 미세하게 덜 닫혀 있었다. 민석은 숨을 멈추고 그 좁은 틈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민석이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 지수가 고개를 숙인 채 떨며 서 있었다. 돈은 가져왔어. 남자의 걸걸하고 비열한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민석의 귓가에 박혔다.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 이게 이번 달 마지막이에요. 제발 이제 우리 가족 좀 내버려 두세요. 마지막. 야, 이지수.
내가 낳은 그 애가 지금 어디서 누구 밑에서 크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내가 입 한 번만 잘못 놀리면 내 그 우아한 사모님 타이틀이랑 예쁜 새끼들 인생도 순식간에 시궁창이야. 알지? 남자는 지수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어 들어 올렸다. 지수는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감았지만 남자는 더욱 강하게 그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돈이 부족하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할 거 아냐. 안 그래? 옛날 생각나고 좋잖아. 그때도 넌 이 얼굴로 울면서 매달렸지. 남자의 더러운 손이 지수의 코트 단추를 더듬기 시작하자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그를 밀쳐냈다. 안 돼요. 죽어도 안 돼. 돈은 어떻게든 더 만들어 올게요. 제발. 몸만은 제발. 남자는 혀를 차며 지수의 어깨를 밀어냈다. 독한 년. 그래, 내일까지 나머지 500 채워와. 안 그러면 내 남편 회사랑 애들 학교 앞에 내 그 화끈한 과거 사진이랑 출산 기록 싹 다 뿌려줄 테니까. 복도 벽에 기대어 있던 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지수의 처절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과거가 그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민석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캄캄한 거실에서 지수를 기다렸다. 밤 11시 20분. 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한 정적 속에서 현관문이 열렸다. 거실의 불은 꺼져 있었고 오직 창밖 가로등의 비스듬한 불빛만이 흐릿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발을 뗐지만 소파에 앉아있던 검은 실루엣을 발견하고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민석 씨, 앉았어.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석은 말없이 거실등을 켰다. 앉아봐. 민석의 목소리는 낮고 감정이 없는 듯한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그 서늘한 중압감에 지수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그녀는 소파 앞 카펫 위에 주저앉았다. 민석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도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다. 그저 위에서 아래로 죄인을 보듯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남자 누구야? 지수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다. 그녀는 대답 대신 자신의 손등을 손톱이 박히도록 긁어댔다. 그리고 아이는 숨막힐 듯한 정적이 거실을 휘감았다. 지수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이 풀린 채 공포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핏방울이 턱 끝으로 굴러떨어졌다. 어떻게 알았어? 그녀가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12년 동안 단단히 봉인되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몸서리 쳐지는 과거로의 회귀였다. 그것은 지수가 채꽃을 피우기도 전인 18살 유난히도 시린 칼바람이 불던 겨울밤이었다.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 골목길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동네 불안당 강필두였다. 술 냄새와 역한 담배 냄새가 섞인 손이 지수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지수는 인근 공사장 가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조용히 해, 이년아. 소리 지르면 여기서 죽여버릴 거니까. 짐승 같은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다. 지수의 눈앞에는 낡은 합판 벽과 먼지 가득한 바닥뿐이었다. 강필두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어린 소녀의 옷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겼다. 살결에 닿는 차가운 공기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자신을 짓누르는 그의 비대한 체중과 억센 소나귀였다. 지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돌아온 것은 뺨을 후려치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터져나온 비릿한 피냄새였다. 말 잘 들으면 금방 끝나. 너도 좋잖아, 안 그래? 비열한 웃음소리와 함께 가해진 가학적인 행위 앞에 소녀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공사장 안에서 지수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차가운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이 지옥이 끝나기만을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수치심과 공포가 온몸을 잠식했고
그날 밤에 달빛조차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짐승 같은 행위가 끝난 후 강필두는 바닥에 널브러진 지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으름장을 놓았다. 누구한테 한마디라도 해봐. 내 부모고 친구고 싹 다 죽여버릴 줄 알아. 넌 이제 내 거야, 알았어? 그날 이후 지수의 삶은 빛을 잃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예전의 맑은 소녀가 아니었다. 지식여진 자존감과 공포에 질려 부모에게도 세상에도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그녀는 매일 밤 죽음을 꿈꿨다. 하지만 죽음조차 뜻대로 되지 않았다. 몸 안에서 자라나는 기분 나쁜 생명의 동요를 느꼈을 때 지수는 비로소 자신이 영원한 감옥에 갇혔음을 깨달았다. 방 안에서 배가 불러오는 것을 감추기 위해 헐렁한 옷을 껴입고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보낸 수개월의 시간. 뒤늦게 사실을 안 부모는 절망하며 통곡했지만 강필두의 협박과 가난이라는 굴레 앞에 그들은 무력했다. 결국 지수는 외딴 시골의 무허가 조산원에서 핏덩이를 쏟아냈다. 그녀에게 가해지는 산통보다 방금 태어난 아이가 강필두를 닮았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혐오였다. 부모는 강필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뜯기는 대신 그 아이를 그에게 넘기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갔다. 지수는 그때 자신의 영혼 한 조각을 그 조산원에 버려두고 왔다고 생각했다. 당신을 만나고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았어. 당신 옆에서 우리 애들 낳고 살면서 나는 정말 그 일이 없었던 일인 줄 알았어. 다 잊은 줄 알았어. 하지만 한 달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강필두가 지수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지수가 행복하게 웃는 사진을 흔들며 그녀의 목을 죄어왔다. 그 인간이 그 애를 데리고 있었대. 내가 버린 그 불쌍한 애를. 내 딸을 방패막이로 세워서 매일 전화해. 돈 안 보내면 애를 팔아버리겠다고, 당신한테 다 말하겠다고. 지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민석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석 씨. 당신이 이루어놓은 이 소중한 가정을 내가 무너뜨릴까봐, 우리 애들이 손가락질 받을까봐 내가 다 해결하고 죽으려고 했어. 정말이야. 민석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처음 강필두를 목격했을 때 느꼈던 그 치가 떨리는 배신감은 지수의 처절한 고백 앞에서 서서히 연민으로 변해갔다. 이 가녀린 여자가 12년 동안 매일 밤 어떤 악몽을 꾸며 버텨왔을지, 그 짐승 같은 놈에게 협박당하며 얼마나 홀로 지옥을 걸었을지 상상하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지수의 마른 어깨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 인간 지금 어디 있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민석의 안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부서지고 동시에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지수의 흐느낌이 잦아들고 탈진한 듯 거실 카펫 위에 웅크린 채 잠이 들었다. 잠결에도 몸을 잘게 떠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덫에 걸린 작은 짐승이었다. 민석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냉정한 이성이 먼저 답을 내놓았다. 불가능했다. 12년 전의 성폭행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인 처벌이 어려웠다. 현재 진행 중인 협박과 공갈로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 대가는 가혹할 터였다. 수사 과정에서 지수의 과거는 낱낱이 파헤쳐질 것이고 강필두 같은 작자는 죽기 살기로 진흙탕 싸움을 걸어올 게 뻔했다. 엄마한테 숨겨진 아이가 있대. 너희 엄마가 예전에 성폭행을 당했대. 아이들이 학교에서 들을지도 모르는 그 잔인한 말들이 민석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지수는 이미 한 번 사회적 살인을 당했다. 이 평온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름까지 바꾸고 12년을 버텨온 그녀를 다시 그 지옥으로 밀어넣을 수는 없었다. 신고는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 뿐이었다. 민석은 서재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딸, 그리고 그 곁에서 수줍게 미소 짓는 지수. 강필두는 이 사진 속의 웃음을 재물 삼아 평생 피를 빨아먹을 기생충이었다. 돈을 준다고 멈출 리 없었다. 오히려 더 큰 욕망을 품고 지수의 몸까지 탐하고 있었다. 그자가 사라져야 한다. 아침 7시 민석은 지수를 부축해 침대로 옮겼다. 그리고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지수야,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은 피해자였을 뿐이야. 지금까지 혼자 견디게 해서 미안해. 민석 씨, 나 어떡해? 나 무서워. 이제 내가 할게.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가 있어. 부모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며칠만 푹 쉬고 와. 지수는 비로소 떨림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들을 보낸 후 민석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지수의 휴대폰에 기록된 강필두의 번호를 토대로 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민석은 IT 기업의 팀장답게 정보 수집에 능숙했다. 그는 강필두가 드나드는 불법 도박장과 채무 관계를 파악해냈다. 강필두는 이미 여러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었다. 민석은 강필두의 동선을 체크하며 지수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돈 준비했어요. 지난번 모텔은 남편이 의심해서 위험해요. 외곽에 있는 폐공장으로 오세요. 거기서 다 드릴게요. 강필두로부터 곧바로 답장이 왔다. 예스, 영리하게 나와야지. 500 더 얹어와라. 안 그러면 알지. 필두야,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민석의 나지막한 읊조림이 공허한 거실에 메아리 쳤다. 하늘이 구멍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도심의 불빛조차 닿지 않는 외곽에 공사 중단된 폐건물 속 녹슨 철근들이 비바람에 부딪히며 울음소리를 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스며드는 밤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민석은 검은 우비를 깊게 눌러쓴 채 3층 복도 끝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오히려 그의 들끓는 심장을 진정시켜 주었다. 야, 이지수. 어디 숨었어? 돈 냄새는 나는데 얼굴이 안 보이네. 강필두였다. 그는 한 손에 손전등을 들고 빛을 사방으로 흩뿌리며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동자로 지수가 가져올 돈 뭉치를 찾고 있었다. 그가 민석이 숨어있는 기둥 근처에 도달했을 때 민석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나갔다. 강필두는 빛을 민석의 얼굴에 비추며 흠칫 놀라 멈춰섰다. 누구야 너? 지수는 어디 갔어? 민석은 대답 대신 우비 모자를 벗었다.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도 민석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지수 남편이다. 순간 강필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으나 이내 비릿하고 역겨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아, 그 호구 남편. 야, 내 마누라가 연락도 없이 남편을 보냈네. 근데 너 마누라가 과거에 나랑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들었나 보네. 어때? 내 밑에서 울고불고 매달리던 더럽혀진 여자 데리고 사는 기분이? 그 말은 민석이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다. 민석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강필두에게 달려들었다. 이 새끼가! 강필두가 품 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휘둘렀다. 날카로운 칼날이 민석의 어깨를 스치며 우비가 찢어졌다. 하지만 민석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는 쇠파이프를 강필두의 옆구리에 박아 넣었고 비틀거리는 그의 목덜미를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질척이는 바닥 위에서 두 남자의 처절한 난투극이 벌어졌다. 강필두는 거칠고 비열한 싸움에 능했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민석을 이길 수는 없었다. 민석은 쓰러진 강필두의 가슴 위에 올라타 그의 목을 두 손으로 힘껏 졸랐다. 죽여봐. 이 새끼야. 그런다고 내 마누라 과거는 안 없어져. 강필두가 악을 쓰며 저항했다.
민석은 그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니, 넌 안 죽여. 죽이는 건 너무 쉬우니까. 민석은 힘을 약간 빼며 강필두의 얼굴 앞에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와 녹음기를 들이밀었다. 내가 그동안 내 아내 협박한 거, 돈 뜯어낸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도박비 때문에 쫓기고 있는 사채업자들 명단 다 여기 있어. 내 위치만 알려주면 그놈들이 널 어떻게 할까? 넌 여기서 경찰차를 타거나 아니면 내 채권자들에게 산채로 넘겨지거나 둘 중 하나야. 강필두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잃을 게 없는 줄 알았던 자신에게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실제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강필두는 떨리는 손으로 민석이 내민 각서에 피 묻은 지장을 찍었다. 민석은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가 담긴 녹음 버튼을 눌러 확인시킨 후 그를 쓰레기처럼 바닥에 던져버렸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의 하늘은 얄궂을 정도로 푸르고 높았다. 강필두는 민석이 건넨 최소한의 자금으로 해외로 도주하듯 한국을 떠났다. 일주일 후 친정에서 돌아온 지수가 현관문에 들어섰을 때 민석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동자에는 여전히 불안의 잔재가 일렁이고 있었다. 지수는 신발도 채 벗지 못한 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가 자신을 밀쳐낼지도 모른다는 혹은 혐오스러운 눈으로 바라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아주 깊고 따뜻하게. 민석 씨. 지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십수년 전 공사장에서 터뜨리지 못한 비명이었고 그동안 홀로 삼켜왔던 피눈물이었다. 민석은 그녀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내렸다. 거실 창을 통해 내리쬐는 오후의 햇살이 오열하는 지수의 등 위로 따스하게 부서졌다. 혐오스럽지 않아? 민석 씨, 내 과거가, 내 몸에 남은 그 더러운 기억들이 당신에겐 짐이 되지 않을까? 지수가 젖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석은 그녀를 품에서 살짝 떼어내 눈을 맞췄다. 그의 눈동자에는 혐오도 원망도 아닌 흔들림 없는 사랑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완전한 치유에는 분명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계절이 바뀌어 산과 들이 연두빛으로 물든 어느 일요일 오후. 지수는 민석의 손을 잡고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의 작은 공원을 찾았다. 지수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던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자신의 아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민석의 조사를 통해 확인한 아이는 강필두의 친척 집에서 구박받으며 자라다 다행히 좋은 위탁 가정을 만나 이제는 평범한 중학생으로 성장해 있었다. 민석과 지수는 아이의 삶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멀리서 지켜보기로 약속했다. 공원 벤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친구들과 웃고 있는 한 소녀를 발견했을 때 지수의 숨이 멎는 듯했다. 자신을 닮은 듯하면서도 훨씬 더 밝고 건강해 보이는 아이. 그 아이는 더 이상 강필두의 죄의 산물도 지수의 수치스러움도 아니었다. 그저 세상에 당당히 뿌리 내린 하나의 생명이었다. 고마워, 민석 씨.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지수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다. 민석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이라는 거친 폭풍을 겪으며 더욱 깊고 단단해진 뿌리가 되었다. 사건이 해결된 지 반년이 지났다. 토요일 아침, 민석은 주방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찌개 냄새에 눈을 떴다. 거실로 나가자 앞치마를 두른 지수가 창가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지수는 민석을 발견하자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일어났어. 당신 좋아하는 차돌박이 넣고 찌개 끓였어. 지수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초조함이나 공포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전화를 피하지 않았고 민석의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사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오늘 준우가 학교에서 칭찬받은 이야기, 지수가 새로 배운 요리 레시피, 그리고 민석의 회사 일상 이야기까지. 대화의 주제는 특별할 것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깊었다. 가끔 지수가 악몽을 꾸며 몸을 떨 때면 민석은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고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라고 속삭였다. 그러면 지수는 남편의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 다시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들은 이제 안다. 행복이란 거창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를 느끼며 평범한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 식탁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 사소한 순간들의 반복이라는 것을. 지수와 민석의 사랑은 시련이라는 불순물을 걸러낸 뒤 더욱 투명하고 견고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들의 사랑에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